서울의 아침,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달랐다. 뉴스 속보가 모든 방송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대한민국 정계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당 국회의원의 대변인이자 핵심 참모였던 김도혁 65세의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시신은 서울 외곽의 한 폐건물에서 발견되었으며 정황상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암살로 보였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강지훈 42세는 새벽부터 비상호출을 받고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는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혁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 주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와 야당 모두를 뒤흔들 엄청난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짐작하기엔 충분했다. 야당에서도 즉각 반응했다. 김도혁과 오랫동안 정치적 대립을 이어온 야당의 핵심 의원 윤상태호 18세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이 정권의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이 보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묻어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한편 강지훈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으로 끝나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의 오랜 경험상 단순한 정치적 반발이 아니라 더 거대한 배후가 이 사건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폐건물을 직접 방문했다. 국과수 요원들이 여전히 현장을 수색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사건의 정황을 분석 중이었다. 김도혁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창고였으며 그의 몸에는 분명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현장 조사 도중 경찰이 한 가지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여의도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이성진 55세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다. 이성진은 단순한 노점상이 아니었다. 그는 정치권의 극비 정보를 손에 쥔 베일에 쌓인 존재로 정치인들에게 은밀한 정보를 거래하는 브로커였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많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의 이름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암살이 아니라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음을 의미했다. 강지훈은 곧바로 이성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최근 며칠 동안 모습을 감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의도의 노점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김도혁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제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고 국민들은 양측의 주장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한 강지훈의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도혁의 죽음이 전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강지훈은 이성진을 찾는 것이 사건의 열쇠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정보기관과 경찰에 이성진의 행방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수상했다. 그의 모든 기록이 몇 주 전부터 사라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서울 강남의 한 사설 카지노 근처였다. 이성진은 평소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정치인들은 그의 정보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라졌다. 강지훈은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과거 이성진과 접촉했던 인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그의 존재조차 부인했지만
몇몇 야당 의원들은 그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한 전직 보좌관은 이성진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곧 정치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그의 행방을 아는 순간부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성진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의 실종과 김도혁의 죽음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장 최도현 48세의 이 사건을 유독 깊이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청와대의 정무수석과 경호처장은 자주 협력해야 하는 관계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도현의 개입이 지나치게 깊어 보였다. 그가 정말 단순한 우려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 강지훈은 이제 더 큰 위험 속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경찰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성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이후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정치권의 은밀한 정보를 거래하며 여의도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 불렸던 남자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강지훈은 우선 그의 노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노점은 이미 철거된 지 오래였고 주변 상인들조차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칠 전 낯선 남자들이 다녀갔어요. 서류 같은 걸 확인하더니 곧바로 사라지더군요. 강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이성진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강남의 사설 카지노로 향했다. 이곳은 정치인들이 비밀리에 만나 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로도 알려져 있었다. 강지훈은 내부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곧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다. 그는 카지노의 VIP룸 담당자를 찾아가 물었다. 최근에 이성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인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강지훈이 대통령 비서실 소속임을 밝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일주일 전쯤입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와서 특정 인물과 만났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와 만난 사람이 굉장히 긴장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이성진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지훈은 명단을 요청했고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 인물은 대통령 경호처장 최도현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최도현이 이성진과 접촉했다면 그가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면? 만약 그가 직접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면? 강지훈은 이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빠르게 청와대로 돌아왔다. 그는 직접 최도현과 대면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인물을 함부로 추궁할 수는 없었다. 그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정보원을 통해 최도현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뜻밖의 정보를 입수했다. 김도혁이 청문회에서 밝히려 했던 증언의 핵심이 바로 대통령 경호처 내부의 부패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그가 폭로하려 했던 내용은 최도현을 정점으로 하는 비밀 조직이었고 이 조직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김도혁은 단순히 정적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입막음을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성진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사라진 것이었다. 강지훈은 결론을 내렸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다.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단서를 되짚어 보았다. 이성진을 찾는 것이 여전히 사건을 해결할 핵심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다. 강지훈 수석,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새벽 3시 한강 철교 아래로 오십시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이성진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새벽 3시 한강 철교 아래는 적막했다. 강지훈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한참을 기다리자 저 멀리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이성진이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강지훈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야. 강지훈은 재빨리 물었다. 김도혁을 죽인 게 당신입니까? 이성진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아니, 나는 그를 구하려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도혁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 경호처의 비밀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도현이 있었다. 이성진은 이를 폭로하려 했지만 자신도 살해될 위험이 커지자 숨어버렸던 것이었다. 강지훈이 입을 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성진은 그대로 쓰러졌다. 그를 쏜 사람은 최도현이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너무 깊이 개입했군. 강수석. 하지만 강지훈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미리 배치한 경찰 특수팀을 호출했고 최도현은 결국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비밀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 경호처는 전면 개편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알았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치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나는 그 어둠을 밝혀야 한다. 어둠이 걷힐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사건이 종결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야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윤상태호 18세 의원이 갑자기 실종된 것이다. 윤 의원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던 정치인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비밀 조직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가 행방불명된 날, 그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그의 비서는 경찰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청와대 역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강지훈 정무수석은 즉시 경찰청장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현재까지 윤 의원의 마지막 동선은 어디까지 확인되었습니까? 경찰청장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차량이 서울 외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뒷좌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일반적인 실종 사건이라면 휴대전화를 두고 갔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는 중요한 폭로를 앞두고 있었고 단순한 납치나 사고로 보기엔 정황이 너무나도 기묘했다. 그는 곧바로 윤 의원의 자택으로 향했다. 그의 서재에는 국회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노트북 화면 속에서 깜빡이고 있는 자동 저장된 문서 파일이었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파일의 제목은 대통령 측근과 모종의 거래였다. 강지훈은 숨을 가다듬고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 몇몇이 특정 기업과의 밀약을 통해 거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던 것이었다. 이 밀약은 단순한 정치, 자금 조달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연계된 비밀스러운 계약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윤 의원이 이와 관련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 정보를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려 했지만 그 전에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의미였다. 강지훈은 즉시 경찰과 청와대의 내 정보팀을 동원해 윤 의원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난 지금도 감쪽같이 묘연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번호 비공개였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누구십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이었다. 강수석, 도와줘, 난 아직 살아있어. 윤 의원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서는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윤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바로. 뚝,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강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단순한 정치적 실종 사건이 아니라 납치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창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후 강지우는 즉시 경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통화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신호가 일시적으로 감지되었고 그 위치는 서울 변두리의 한 폐공장이었다. 강지우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이미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공장 건물이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내부에는 최근까지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끊어진 밧줄과 윤 의원의 안경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분명히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 한쪽에 남겨진 글귀였다. 이 사건에서 손 떼라. 다음은 너다. 누군가가 직접 남긴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로 또다시 발신번호 비공개 전화가 걸려왔다. 강수석, 경고했을 텐데.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윤 의원을 어디로 보냈나? 그러나 상대방은 비웃듯 말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움직인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할 거다. 뚝, 전화는 끊겼다. 강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였다. 그리고 윤 의원을 찾기 위해 그는 이제 더 깊숙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해야 했다. 이제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국가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강지우는 윤상태 의원의 실종이 단순한 정치적 납치가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 조종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했다. 윤 의원의 실종 이후 여당은 공식적으로 최대한의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수사도 진전이 없었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강지우는 국회 내부 문서를 검토하다가 특정 의원들이 윤 의원이 사라지기 직전에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특히 한 인물이 눈에 띄었다. 이재환 53세 여당 정책위원장. 그는 최근 정부와 야당 간의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평소에는 신중한 정치 스타일로 유명했지만 윤 의원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그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이상했다. 강지우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이재환은 국회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 수석이 직접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강지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윤 의원님이 실종되기 직전 의원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더군요. 대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재환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하는 손을 멈췄다. 그분과는 평소에도 자주 의견을 나눴습니다. 야당과의 협상 문제로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강지우는 그의 태도가 수상했다. 평소에 신중한 성격인 이재환이 이렇게 태연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윤 의원님이 사라진 이후 의원님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다. 강 수석, 조심하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닙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강지우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재환의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재환과의 대화를 마친 후
강지우는 곧바로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환 의원은 최근 특정 기업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과거 대통령 경호처의 비밀 조직과 연관된 기업들이었다. 이 조직은 최도현이 체포된 이후 해체되었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강지우는 여당 내부의 한 인사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이재환 의원은 내부 정보를 거래하고 있어요. 그는 윤 의원이 사라지기 전에 그와 어떤 협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윤 의원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강지우는 국회의 보안 로그를 확인한 후 윤 의원이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재환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윤 의원은 실종되기 전 이재환과 만났고 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 윤 의원은 이재환이 정부 내부의 부패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면 윤 의원은 납치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제거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지우는 즉시 이재환을 다시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전화를 걸려던 순간 새로운 뉴스 속보가 떴다. 속보 여당 정책위원장 이재환 의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강지우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인 정치적 제거 작업이었다. 배우는 누구인가? 누가 왜 이들을 차례로 제거하는가? 강지우는 이를 밝혀내기 위해 더욱 깊숙이 이 음모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윤상태 의원의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비난하며 격렬한 대립을 벌였고 언론은 날마다 새로운 음모론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의 배후는 외부가 아니라 정부 내부에 있다. 그는 윤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폭로 자료를 분석하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 자금 밀약, 특정 기업과의 거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어떤 인물이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해 있었다는 정황이었다. 그는 윤 의원이 폭로하려던 핵심 인물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유독 이상한 점이 발견된 한 인물이 있었다. 여당 실세 중 한 명인 강민석 54세 정책실장. 강 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러 정책을 조율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던 중 거대한 비자금 흐름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돈이 흘러간 곳 중 하나가 윤 의원이 실종되기 직전까지 조사하던 특정 기업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윤 의원이 추적했던 미략의 핵심에 강민석이 있었으며 그는 윤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해 납치 사건을 조작했다. 강지우는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침묵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당 내부의 균열을 의미했다. 그는 직접 강민석을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강지우는 여당 정책실로 향했다. 강민석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그가 들어서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강 실장, 윤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민석은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실종된 의원님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강지우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윤 의원이 조사하던 비자금 흐름과 강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하나하나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강 실장,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을 순 없어요. 강민석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강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 의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 실장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소. 그저 시간을 벌고 싶었을 뿐이오. 결국 윤 의원은 외딴 별장에서 감금되어 있었고 다행히도 아직 살아 있었다.
강지우는 즉시 경찰과 정보국을 동원해 구출 작전을 펼쳤고 몇 시간 후 윤 의원은 무사히 발견되었다. 그의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곧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전모를 폭로했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맞이했다. 강민석은 결국 구속되었고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개혁을 선언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정치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자라나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